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9주차를 이제 맞이하고 있고요. 이제 절반의 반환점을 이제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션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후반부에 저희들이 이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알고 넘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상으로라기보다는 우리 보조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히는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 입문책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의 그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도 이해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 제가 가능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에서는 요번 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요. 일단 요번 주 한 주만 지금 뭐 사흘 연속으로 또 100명씩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만 한번 상황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울 내용들 전체 로드맵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희가 이제 국제경제학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에 대한 파트를 배운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7대 테마들 이런 것들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서 환율의 역할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GDP, GNP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소득 개정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 개정이라고 하여서 실제 이제 무역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제 나름의 어떤 북키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회계를 이제 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것도 24시간 쉬지 않고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넘어와 있는 부분은 환율과 통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환율의 이자율 평형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어서 배운 것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자가 움직이고 이자가 다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이자율의 변화에 의한 어떤 그러한 그 환율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중간고사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질문입니다만은 그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PPP를 통해서 실제 이제 물가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장기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 환율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얘기했던 것이 실제 이러한 물가까지 감안했었을 때, 구매력까지 감안했었을 때 어떤 실질적인 환율과 실질 이자율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가을 학기 남아있는 시간들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에 걸쳐서 이제 형성되는 거시경제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이야기로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ggregate demand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수요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ggregate 하는 거예요. 모든 디맨드를 aggregate 했을 때에 그 실제 그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하자면 경제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주체들, 예를 들어서 가계, 경제 주체들로서 가계,
그 다음에 기업도 있고요. 정부, 그 다음에 해외 부문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겠죠.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산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해외 수요 또한 우리나라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총수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특히 수요 사이드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물가가 일종의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은 똑같은 수요량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경제라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은 재화, 똑같은 서비스가 아무래도 비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이 적겠죠. 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수출 수입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품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어요. 원료의 가격도 올라가고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그 외 각종 생산 비용 및 제반 단가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발주량도 줄어들 거예요. 발주량이 줄어들면 그로 인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고용 수요,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수요, 중간재에 대한 수요, 모든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위축 효과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에 영향을 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한 예산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수요량 자체는 양쪽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수요 모든 것이 결국 물가 수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가 수준이 P1인 상태에서 있었을 때에 실질 GDP는 Y1만큼, 즉 가로축으로 제로에서 Y1만큼의 한국 경제의 아웃풋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가격 수준은 P1 수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물가 수준이 좀 내려갔어요. 예컨대 뭐 생산에 있어서 혁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물가 수준이 내려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총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균형점이 E1에서 E2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P2라고 하는 물가 수준에 대응되는 한국 경제의 아웃풋은 Y2 수준, 즉 제로에서 Y2 수준까지의 길이만큼의 아웃풋을 한국 경제가 생산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수요 곡선을 따라서 물가 수준에 따라 그것에 매칭되는 그 한국 경제의 아웃풋, 실질 GDP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아웃풋의 양이 물가를 따라서 물가가 비쌀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좀 덜 필요한 거고요. 한국의 어떤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왜 GDP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물가 수준이 높을 때는 AD 커브 자체가 왼쪽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GDP가 커지게 되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그럼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왜 GDP는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국민소득 항등식을 통해서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효과예요.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소비가 같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물가가 두 배로 다 올라 버렸다 그러면 원래 일주일에 두 번 외식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서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 집에서는 이제 외식 횟수를 줄여야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물가를 감안했었을 때 소비 지출 자체가 외식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드는 셈이니까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뭐 그러한 외식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자동차라든지 여타의 어떤 소비재에 있어서도 다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효과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돼요. 이제 물가가 예전보다 비싸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희 중간고사 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유동성에 대한 수요, 결국은 물가 수준, 이자율, 그 다음에 GDP가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물가 수준이 비싸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 유동성에 대한 수요, 즉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었다. 물가가 상승하였을 때에. 그러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에 상응해서 대출 이자율을 좀 올리겠죠. 그러면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주의 경우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더 생기게 될 것이고요.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자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D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는 것은 GDP의 내용에 따라서 물가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GDP의 수준이 변화한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될 텐데요. 이러한 곡선도 사실은 곡선 자체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만 왔다 갔다 하였을 때에 그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실질 GDP, 즉 한국 경제의 총 아웃풋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아웃풋이 변화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도 더 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가계가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정부가 혹은 지출을 늘리는 경우 혹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거나 한국에 대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한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것도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 그러면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여서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 만약에 더 많은 GDP로 매칭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D1에서 AD2로의 어떤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똑같은 그 물가 수준에서 예컨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예컨대 뭐 한국의 어떤 국가 이미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예컨대 이러한 유의 변화들로 인해서도 총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정부가 이제 예컨대 지출을 좀 줄인다든지 가계가 소비를 줄인다든지 기업이 투자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도 총 수요를 줄이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전체적으로 지금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총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유발되는 측면이 좀 있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소비도 좀 덜 하게 되고 경제 전체가 슬로우 다운 되면서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미래 전망이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기업에서의 투자도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은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실질 GDP를 끌어내리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고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 GDP의 상승과 하락은 실제 고용 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충격을 감안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었을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서 공공근로를 늘린다든지 혹은 정부가 관련된 투자 사업을 늘린다든지 해서 이러한 총수요의 감소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총수요 곡선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원인을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대에 대한 측면이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잘 될 것 같아요. 흥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러한 낙관적 기대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한 원인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총 공급 곡선을 증가하는 방향, 즉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뭐 헬조선 그러면서 막 비하하는 시각이 많아진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관적 기대가 많아지면서 아, 이번 생은 망했어, 틀렸나 봐 라는 비관이 확산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이 결국은 경제 전체로 이동이 되었을, 확산이 되었을 때는 총수요 곡선의 감소, 즉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산의 평가 절상절하에 의해서도 결국은 그 총 공급 곡선이 증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 한 몇 년 사이에 서울 시내 집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저금리를 반영하여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데요. 결국 이게 부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웰스 이펙트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이 원래 3억, 4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금리가 5 하고 내리더니 갑자기 내 집이 한 10억짜리 집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하자면 내가 부자가 된 거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내 집의 담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에 대한 재원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여서 부의 어떤 증가, 결국 자산의 평가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AD 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 스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컨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인데요. 뭐 기업의 설비 투자나 재고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예컨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고도 성장 국가들은 자본 스톡이 많지 않은 나라들이고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결국은 다양하게 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공장에 대한 설비일 수도 있고요. 사회 전반의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죠. 아까 이제 그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그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슬로우 다운된 상황에서 정부가 그에 대응해서 지출을 늘린다든지 해서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중앙은행이 또 거기에 상응해서 금리를 완화적으로 통화 공급을 늘린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여서 경제 전체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 그러한 정책적 대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입장이라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 금리를 올린다든지 통화 공급을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정반대로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본다 그러면,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fiscal policy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사회 SOC를 확충한다든지 혹은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 같은 것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소비나 투자를 끌어내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재정 정책이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거나 하게 되는 경우는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방향은 전체적으로는 증세를 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재정 정책이 이제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경제가 다운턴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늘리든지 이자율을 갖다 떨어뜨림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실제 좀 마지널한 비즈니스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대출 금리를 가지고서는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인데 대출 금리가 2% 내려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통화 정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화 정책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머니터리 팔러시라 그러고요. 그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AD 커브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AD 커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에 봤던 것처럼 물가 수준의 변경에 따라서 실질 GDP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AD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 곡선이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가 수준에 맞게 그것에 매칭되는 실질 GDP가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곡선이 움직이는 상황이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물가의 변동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는, 방금 직전에 살펴봤던 정책적인 원인이라든지 심리적 원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AD 커브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수요와 반대 방향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결국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aggregate supply curve라고 하는데요. aggregate supply curve에서 이제 결국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가 수준에 매칭돼서 경제가 생산 가능한 총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보상, 말하자면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이 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야근을 하고 무언가 난리 부르스를 쳐서라도 사실은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요인이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실질 GDP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에 현재 물가 수준 P1에서 그것에 매칭되는 실질 GDP 레벨이 Y1이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물가 수준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정도 가격에는 나 야근 안 할래요, 나 그냥 집에 가버릴래요 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 생산 단가를 우리 맞출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 들면서 시장을 떠나버리는 공급업자들도 생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공급 곡선상에서 말하자면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급량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고 물가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결국 Short Run Aggregate Supply라는 의미에서 SRAS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선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해마다 이제 연봉 계약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연봉이 변할 일은 없어요. 제가 무슨 프로스포츠 선수나 잘 나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막 시즌 중에라도 야, 너 한두 달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일 잘한다. 내가 한 30%더 올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주는 잘 없거든요. 제가 조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동료를 본 적도 잘 없고요. 보통 회사 옮기면서 월급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에요. 더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 예컨대 이제 고용이 이제 보장이 되어서 해당 그 연봉 테이블에 따라서 급여가 이제 지급이 되는 어떤 그 정규직 고용 같은 경우는 명목임금이 더 경직적이죠. 테이블 따라서 딱딱딱 하게 돼 있으니까 연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더욱더 경직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노미널 웨이지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명목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할 때 뭐 너의 연봉은 1년 동안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일단 픽스가 되어 있고 sticky wages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연봉의 상승 하락이 그 사람의 어떤 노동의 효율이나 시장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금 자체가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 현상이 갑자기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뭐 명목 임금을 막 낮춰서라도 취업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차라리 쉰다든지 노는 사람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총 공급 곡선 자체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위당 이윤,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당 가격이 될 텐데요. 그 단위당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연동되어 있는 생산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생산 비용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명목임금이라는 거는 경직적이잖아요. 잘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오를 때는 이윤이 확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단기 산출량을 늘려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겠지만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윤도 감소하는 거고요. 왜냐면 경쟁업체들도 다 물가 그 실제 가격을 떨어뜨릴 거니까. 그럼 결국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단기 산출량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제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 총공급 곡선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기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수준과 그에 매칭되는 어떠한 그 GDP의 레벨로서 고정되어 있냐 그러면 이것 또한 곡선을 움직여 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그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생산의 원료가 되는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든지 전반적인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노동 전반에 대해서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혹은 똑같이 월급을 주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뭐 갑자기 딴전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든지 혹은 뭐 그런 상황도 있겠다. 2000년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사실 사람들 저기 축구 경기하면 다 놀았거든요. 축구만 하느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총 공급 곡선 자체가 물가 수준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줄어드는, 말하자면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코노믹 머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총 공급 곡선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하락했어요. 그럼 마진이 커지죠. 명목임금이 하락했어요. 생산 단가 낮아지죠. 생산성이 증가했어요. 갑자기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직원들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숏런 애그리게이트 그 서플라이 커브 자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도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이라고 할 때에는 뭐 물가도 임금도 다 경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따져보는 것인데, 장기로 갔었을 때는 좀 다른 게임이 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물가와 총 생산물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총 공급 곡선이 이야기하는 어떤 관계가 되겠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워지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여타의 모든 가격이 변동을 해서 실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결국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캐파를 100% 발휘했었을 때 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움직일 유인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2천만 명, 뭐 한 2,500만 명 된다고 칩시다. 2,500만 명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우리가 야근 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20시간, 30시간씩 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리는 것이 결국은 뭐 기계가 돌아가는 어떤 기계가 있다, 생산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 이상 과도하게 돌리게 되면 내구 연한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고장도 날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파를 100% 발휘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로 갔었을 때는 가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명칭으로서는 자연 산출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캐파를 다 활용하였을 때, 그래서 이제 잠재력을 다 발휘하였을 때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재 산출량, 혹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고용도 다 이루어져서 돌아갈 테니까요. 일부 마찰적인 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있는 캐파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런 것은 이제 자연 산출량이라고도 합니다.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결국 롱런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 인구가 늘어나든지 기술이 발전하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그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가든지, 혹은 뭐 경영의 스킬이 발전해서 조직 관리를 더 잘한다든지, 뭐 아니면 IT 혁신이 있든지, 뭐 혹은 자연 실업률 자체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말하자면은 그 원래는 이렇게 좀 워라밸을 많이 따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캐파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인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초기의 장기 총고금 곡선이 이 레벨에서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오렌지색 레벨에서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그 상황에서 초기의 물가 수준이 P1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장기 그 공급 곡선은 지금 현재 보이는 E1 포인트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두고서 좀 하락했다고 치더라도
경제는 전체적으로 풀 캐파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장기 곡선이 움직일 일은 없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장기에는 그 경제가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캐파라는 의미에서 capacity라는 의미에서 잠재 생산량, potential output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장기의 시간을 두고서 명목임금 포함 모든 그 프라이스 레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는 결국 그 경제의 100% 능력을 발휘했었을 때 어떤 역량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실질 국내 총생산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로축은 결국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실질 GDP인 것이고요.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체질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기술의 진보나 물적인 자본의 축적이나 인적인 자본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과 그 장기 공급 곡선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세로축에 물가 수준을 놓고 가로축에 이제 실질 GDP를 놓는다고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 그 상태에서 물가 수준 P1과 그 상태에서의 그 생산량 Y1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A1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 이 경제의 캐파는 YP까지밖에 생산을 못하는 캐파예요. 즉 현재 그 단기 균형은 사실은 좀 오버 커패시티, 즉 말하자면 막 사람들이 야근을 하고 스스로를 쥐어 짜가면서 막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총 산출량이 자기 그 캐패시티 이상, 잠재 산출량 이상의 어떤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고 내가 더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하려면 나 월급을 더 올려다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명목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단기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장기 균형으로 수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의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이제 똑같은 그 물가 수준과 실질 GDP의 그 2차원 평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SRAS1 결국 Short Run Aggregate Supply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제 균형 상태가 물가 수준은 P1 그리고 그 상태의 아웃풋 수준은 Y1 그 다음에 균형점이 A1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 경제의 풀 캐파는 YP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뭐 여타의 그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풀 캐파를 다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뭐 풀캐파를 못 쓰고 있으니까는 놀고 있는 사람이 많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명목임금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좀 깎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공급곡선이 하락된 명목임금 수준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장기 수준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총 공급, 총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경제가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강의 초기에 이걸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논의상 좀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중간고사 이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9주차 강의에 들어와 있고 마지막 주가 시험이고 그 한 주 앞은 제가 보통 복습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마 한 대여섯 번 정도, 6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1월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저희가 아마 한 6번 정도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풀어주면 늘어나고 때려잡으면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일단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 주 한 주는 제가 그 주임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제 한번 관측 기간을 가졌고요. 학교가 이제 그 추가로 어떤 어나운스가 없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홀짝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스위치 원이라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제 절반씩 학생들을 제가 아마 이제 학교에서 뵙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도 뭐 작년 봄학기는 아예 학교를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강의를 하러 나서게 되는 셈이 되는데 어쨌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개인 위생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 날씨 추우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기탄 없이 우리 이클래스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